네, 지금부터 네 번째 파트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네 번째 파트 시작하는 첫 페이지 보면은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장표가 있어요. 딱 보시면 이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그다음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스킬, 그다음에 감성 커뮤니케이션, 설득 및 협상 기법 익히기 이렇게 네 가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로 가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 플러스 해서 그 기능에 제가 별표 3개 해놨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고 그럼 개념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내에서도 조금 좀 더 심화된 이런 감성 커뮤니케이션, 조금 더 심화된 설득, 협상 기법 이런 것들로 추가 확대해서 요 네 번째 파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내용이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라 생각이 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서로 어떤 특정한 사항이나 어떤 상호간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 기능을 일단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계속 이 모듈 A는 기본 개념은 쉽지만 사례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말 여러 번 반복드렸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도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하고의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겠지만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과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고객에게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상황, 이 부분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은 이 기능은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과 내에서 대학생이라고 치면 학과 내에서 어떤 행사를 정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의 통제가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가 있겠고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정하는 거, 장소를 정하는 거, 몇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인원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틀 플러스 사례로 같이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의 기본 요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별표 2개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이 교재를 집필할 경우에는 뭐 전달자 메시지 코드와 그다음에 채널 수신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출제 범위였는데 점점점 이제 잡음이 뭐냐, 해독이 뭐냐,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뭐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이 구성 요소, 기본 요소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거나 좀 추가된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숙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개념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단은 유형 분류입니다. 크게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와 비언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 아실 거고요. 언어는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에서 안녕하십니까 이 글자 음절 자체를 의미하는 거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은 다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뭐 안녕하십니까를 뒤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억양이라든가 음의 고저, 표정, 시선,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의 공간적인 거리 이런 모든 것들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가 이제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냐라는 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총 4가지가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신체 언어, 그다음에 의사 언어, 신체적 외양, 공간적 행위 이런 것들을 일단은 잘 분류하셔서 문제에
다음 보기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냐라는 거를 선택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비언어 구분하시고 언어, 비언어에서도 요 네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의사 언어. 예를 들어서 말투, 억양 이런 게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요건 저희는 분류를 일단은 언어와 비언어 쪽으로 이 의사는 구성을 하였고 이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비언어를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 비언어 안에서도 요 네 가지의 어떤 분류를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어 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 그냥 여러분이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약간 이제 뭐 내용이다라는 부분, 설명한다, 뭐 표현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이라든가 시선, 공간적인 거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비언어적 유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가지 그 이미지 형성과 관련되는 뭐 효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효과들, 뭐 이런 것들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선택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거를 좀 크게 전달자와 수신자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전달자는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미숙한 전달입니다. 불분명한 전달. 이런 게 가장 전달자의 문제인 거고 수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성으로 듣는다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거나 왜곡돼서 해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듣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쪽도 잘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른 장애 요인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 뭐냐, 요 부분인 건데요. 요게 이제 질문에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여러 장애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은 보기인데 문제가 뭐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든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은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내용 그 보기가 달라지냐, 보기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달라지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요 내용인데 지금 교재에 나와져 있는 제목처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가끔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고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중에서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용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공감 경청의 자세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뭐 핸드폰을 보면서 쳐다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시계를 보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 사람은 시계 보면서 나랑 대화하는 걸 보니까 나랑 대화하는 게 싫은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전달 서로 주고받는 그 언어의 내용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판단하고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럼 어떻게 좀 전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뭐다 정리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법 스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상대방의 심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나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이실 거예요. 여기 여러 그런 그 정보들 속에서 첫 번째 피그말리오 효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피그말리오는 그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한 기대가
이제 그대로 실현되는 거를 피그말리오 효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피그말리오는 긍정적인 기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낙인 효과는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낙인 효과입니다.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요,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는 제3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근데 플라시보는 나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 아마 이 효과에 대한 그 배경 확인했던 배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뭐 병원에서 의학계에서 효과가 없는 약을 주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 것 뿐인데도 진짜로 그 효과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를 먹는 환자가 진짜 이건 나한테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용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가 노시보 효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이게 나한테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로 그 효과가 미미했던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나온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좋은 결과물을 얻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자신감이 없는 표정, 목소리 톤만으로도 면접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자신감,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뭐 호손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지켜보고 있으면은 내가 조금 긍정적인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역시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론도 다 사례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러한 제시문이 나오고 이게 뭐 어떤 효과인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상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옆에 뭐 다른 고객들이 뭐 쳐다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이 직원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사례가 나온다면 호손 효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엄 효과, 뭐 링겔만 효과, 잔물결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약간 해마다 조금씩 계속 새로운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개정할 때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거 이외에 본 교재에 있는 이외 효과 이외에 다른 어떤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자격증 교재라도 100%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유형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거의 8, 90%가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하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도 나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답을 고를 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문제가 잘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이 과제를 수행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그들에게 무관심하게 됐을 때보다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효과는 누가 지켜보고 안 지켜보고에 따라서 능률이 달라진다와 연관된 효과는 호손 효과였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고요. 이게 요즘에는 다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생활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결과가 좋았어. 뭐 이런 상황들을 잘 유추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법입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왜 얘기하려고 하는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겠고요. 앞서 제가 전달자의 오류, 수신자의 오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달자는 그 오류를 좀 줄이면 되겠죠. 내가 뭘 얘기할 건지를 명확하게 잘 정리하셔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편협된 선입견 이런 것들 좀 배제하고 그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본에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청 스킬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청 관련된 얘기 쭉 나오면서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법이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중요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청 기법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말하기 기법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하나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의 사례가 나오고 이 본 사례에서 등장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말하기 스킬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갔는데, 손님이 직원한테 여기 담배 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매장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옥상에 올라가시면 흡연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이 내용 안에, 이 직원의 이 멘트 안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쿠션 언어의 사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 언어의 사용에 대한 거는 이때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완곡한 표현, 안 됩니다! 라기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좀 부드럽게 좀 표현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여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어떤 스킬들이 들어갔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다양한 사례도 이제 올려드렸고 저희 교재에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평상시 하는 커뮤니케이션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사실 여기는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앞서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다만 여기서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좀 분류를 좀 했습니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냐. 공식에는 하향적이냐, 그러니까 하향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커뮤니케이션. 상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 수평은 동료들끼리.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용어가 가끔 질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거냐, 비공식적인 거냐, 공식적인 거 안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단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카톡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그래프 바인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용어들을 중점으로 한번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발생하는 요인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장애 요인하고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전달자에서의 개선 방안, 수신자로서의 개선 방안. 사실 이런 거는 앞서 그 전달자의 오류, 수신자의 오류 거의 일맥상통하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들, 특히 잘 듣고 잘 말하고 선입견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 전달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의 어떤 결과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예전보다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 감성지능 등장 배경,
감성 지능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중요성을 올리는 것이 성과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감성 지능이 등장한 배경, 중요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특히 여기 감성지능의 합의 요인이 나오면 좀 어렵게 나왔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용어 자체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한 번 읽어보면은 이해를 못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자기 인식은 내 감정 어때? 자기 조절은 나 이럴 때 화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근데 세 번째는 조절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동기화가 잘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표가 명확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나 조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2, 3이 잘 되는 사람은 타인도 잘 이해합니다. 내가 이럴 때 슬프니까 저 사람도 저럴 때 슬프겠지 하고 다른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1, 2, 3, 4의 단계가 좀 완벽하게 잘 스킬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5번에 대한 얘기, 5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1, 2, 3, 4번까지 단계가 굉장히 주동하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보시면은 이제 각 단계별 어떻게 이제 단계별 역량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이쪽도 어렵지만 가끔 나오니까 특히 점점 이렇게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 이제 나오는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문이 나고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파트는 점점 내용이 더 출제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법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조절하고 자기 동기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은 일단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상황을 좀 미연에 준비하는 거가 일단은 감정 조절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동기화는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장단기로 목표를 좀 설정해 놓으시는 분들이, 좀 자기 동기가 잘 돼서 조절도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 이후에 대인관계 능력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경청 스킬, 말하기 스킬, 이게 다 여기다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2단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조절, 자기 동기와 이쪽 파트에 대한 스킬이 뭐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거 부분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설득과 협상 기법입니다. 그래서 각각 설득은 뭐고 협상은 뭔지를 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앞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뭐다. 그럼 여기서도 효과적인 설득의 기법은 뭐냐? 효과적인 협상의 기법은 뭐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설득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인 거고요. 협상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에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협상할 때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협상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된, 더 어려운, 좀 힘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뭘 더 할 게 있어요. 설득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해요. 그건 다 해요. 잘 듣고, 잘 말하고, 긍정적인 어떤 감정 표현해주고, 다 중요해요. 거기다 플러스, 뭐 해야 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좋아하는 거 파악하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얘기도 하고, 요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봐서, 여기서 저 사람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말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 이게 조금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플러스 되는 거고,
협상은 거기서 더 플러스가 또 있어요. 고객이 좋아하는 걸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더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설득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은 교재 좀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법은 이런 6가지 기법 외에도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뭐 책에서 나오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질문에 어떤 그 문제에 설득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법칙을 구분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설득의 기법을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거기 보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협상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니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설득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의 기법 중에 하나가 고객을 잘 파악하는 거. 역시 협상에서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더 무엇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더 면밀한 파악입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악의 범위가 설득일 때보다 훨씬 넓다고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은 최고로 원하는 어떤 협상의 수준은 뭐고, 거기서 약간 상대방이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협상의 최저 단계는 뭐냐? 그리고 나는 나의 최선의 이 제안은 뭐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그걸 좀 낮춰줄 수 있는 최저의 나의 어떤 그런 그 협상의 어떤 결과물은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협상에서는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본 원칙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협상의 5대 요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설득 다 중요해요. 근데 플러스 이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 나 여기까지 이상은 나는 협상하겠어. 이 선보다 너무 낮은 거를 상대방이 원한다? 나는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바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는 최선에 대한,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제품을 1,000원에 팔고 싶은데 상대방은 500원에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6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500원에 판다는 거는 이거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협상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최선의 대안은 1,000원이면 제일 좋겠지만 원가 이상은 받아야 된다. 아니 원가에서 플러스 조금 알파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700원까지는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파트너인 거죠. 그럼 파트너보다 더 수준이 낮은 어떤 그 협상의 어떤 그 대안을 상대방이 제시했다. 그 협상은 계속하기보다는 결렬을 하고 다시 준비해서 다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이하의 수준 이하의 어떤 그 대안을 제안받았을 경우에는 그 협상은 결렬시키거나 지양하는 것이, 지속을 지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제 기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협상의 4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시작부터 이제 합의 단계까지 다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다음 협상의 사례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 사례를 보고 이 단계별로 이 보기를 배열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탐색 단계는 일단 질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 사용해 보셨던 게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막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 단계. 근데 진전 단계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1,000원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그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계가 진전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뭘 물어본다? 탐색. 내 거 이거예요? 상대방도 그럼 저희는 1,000원 너무 비싸요. 500원만 받을게. 500원에 납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계부터가 진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는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 합의점에 대해서 서류 정리하는 거.
구두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로 정리하는 것이 합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AREA 법칙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건데요. 저는 이 제품을 1,000원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의 상승과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낮게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만약에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싸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없다라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저가의 어떤 원재료로 만들게 되면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량률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그 고급스러운 자재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그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증거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첫 번째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그러므로 저는 이 제품을 1,000원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것도 다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사업 사례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 문장을 역시 배열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기법 중에 핵심적인 AREA 법칙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뒤에 하나 남았을 텐데, 아이고,